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신라의 전성기 시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고 우리가 앞전에 이제 고구려, 백제 거쳐서 이제 신라 오는 거죠.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기 전성기를 거치면서 사실 백제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 그것 때문에 이제 백제는 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었고요.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계로왕 때 기억나시죠? 계로왕 때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공격을 받아서 이제 한성도 함락되고 왕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주왕 때부터 위기 극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인데 신라는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은 요 이름만 딱 보고도 뭔가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 전 PPT, 요 전 학습지들에서 신라 배웠었을 때 그때 그 신라 PPT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왕이 둘이었었어요. 뇌물마립간 그리고 눌지마립간이었다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뇌물마립간 내용은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뭐 낙동강 지역의 뭐 영토를 확보하고 뭐 또 왕위를 김씨 독점 세습으로 확보하고 또 뭐 이제 뭐 백제 가야 왜 공격받아서 광개토대왕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뭐 호우영 그릇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날 텐데 그 뇌물마립간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눌지마립간 뭐 왕이 부자상속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간섭 탈피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직접 공격해올 것 같은 장수왕 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백제랑 동맹, 나제 동맹 맺고 그런 거 기억나실 텐데 이제 한번 복습 쭉 해본 거고요. 그 뇌물마립간, 눌지마립간을 떠올려 봤을 때 지금 딱 저 화면만 보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그죠? 드디어 뭘 쓰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왕이라는 표현을 드디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도가 아니라 뭐 예전역에 썼던 그런 표현인데 신라는 이제 와서야 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다음에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한 것도 지증왕 때입니다. 그전에는 신라가 아니었고요. 그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전 신라 학습지에 나와요.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진한 지역의 작은 나라로서 경주의 6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사로국이죠. 사로국. 사로국이 경주의 형성이 되면서 경주가 신라의 수도가 되는 거죠. 이 사로국이 발전해서 되는 게 신라니까. 그래서 이제 지징왕 때 이르러서야 지배자의 칭호도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라 이름도 신라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새로울 신의 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사방에 전파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산국 얘기인데요. 우산국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울릉도 독도를 묶어서 우산국이라고 해요. 울릉도 독도가 뭐 아시는 것처럼 육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배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증왕 전까지는요. 사실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어요. 작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요거를 신라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지역을 복속했던 거죠. 정복이라는 표현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신라가 자기 지배권 안에 넣은 건데 당시 기준에서 보면 지증왕 시대, 신라 시대,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은 저 우산국을 정복한 건 뭐 그렇게 엄청난 빅 이슈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대단한 빅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저거를 지금에 이르러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중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이유,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저걸 교과서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수많은 어마어마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만 배워요? 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배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당시에는 비기슈가 아니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보니 신라의 지증왕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울릉도 독도의 우산국을 정복했던 게 이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왜? 왜 저걸 지금 중요하게 보면서 저걸 학생들에게 막 가르치고 할까요? 심지어 저거 가르치라고 교육청에서 따로 공문도 내려보내거든요. 왜? 왜일까요? 뭘 왜는 뭘 왜요? 일본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일본이랑 같이 뭘 겪고 있어요? 영토 분쟁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 외교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한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통 있게 지배하고 있다.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영토다라고 주장을 해야겠고 이걸 오랫동안 지켜가려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후배 세대들 더 멀리는 후손들도 이런 역사 인식을 충분히 갖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배해왔던 그런 땅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의 정부가 실효적으로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지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 즉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지배라는 건 정부가 그 지역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독립된 국가였었지만 일본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독립된 국가였었지만 신라 지증왕 때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저 지역을 복속시키고 신라라는 국가의 정부가 울릉도 독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은요 원래 한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독도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별 욕심을 안 보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 일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들을 봐도요. 다 울릉도 독도를 다 조선 땅으로 표시를 해요. 당연하게도. 근데 저 언제부터 욕심 부리는 거냐면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한반도가 너무 이제 조선이 약해지니까 조선을 누가 이제 먹을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조선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전쟁까지 가는데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결국 전쟁터가 어디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전은 동해에서 거의 벌어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랑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동해가 되게 중요한 전쟁터로서 중요한 바다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울릉도 독도가 중요한 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알아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제 득될 게 많은 거죠. 해양 자원 차원에서 그렇고 뭐 그게 뭐 어류나 뭐 이런 식량 자원도 그렇지만 또 그 동해 바다 독도 인근 아래에 있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메탄 하이드로이트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발전 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지하 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건데 어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독도를 지배해 왔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 땅이 맞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최근까지 인정을 받았는가를 놓고 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겼던 연합국이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그걸 이제 내세워요. 그러면 식민지 영역 중에서 그 식민지 중에서는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판독할 때 그때도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계속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도, 무슨 시, 뭐 시 안에 구, 그다음 도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인천광역시, 서구, 무슨 동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 전체 지역을 몇 개의 주로 나누고 주 안에 군을 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주군제 이러니까 무슨 주군이 왕인 줄 알아. 근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무슨 무슨 주 안에 무슨 무슨 군. 마치 인천광역시 안에 서구가 있고 서구 안에 뭐 검암동, 경서동, 백석동, 뭐 당하동 있듯이 그래서 무슨 무슨 주 안에 무슨 무슨 군. 그래서 저 주군제가 정비되고 난 뒤에 신라인들은 주소를 쓸 때 저는 무슨 무슨 주 무슨 무슨 군에 살아요 뭐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증왕도 물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버풍왕부터입니다. 사실은 신라의 통일되기 전에 신라의 가장 중요한 왕 4명 하면 원래 뇌물마리간, 눌지마리간, 그다음 버풍왕, 그다음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버풍왕인데요. 버풍왕은 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흥왕이라는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이에요. 그렇다는 건 한 왕조 국가가 전성기로 뻗어가려면 뭐부터 세져야 돼요? 왕권부터 세져야죠. 그래서 그 왕권을 키워주고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 설치가 되는 게 병부예요, 병부. 병부가 설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딱 보이시지 않나요, 벌써? 그죠? 그때 부자는 정부 부서라는 뜻이죠.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부, 뭐 학생부, 뭐 학년부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부서라는 뜻인데 학생부의 일을 하면 학생부고 학년의 일을 하면 학년부죠. 교무의 일을 하면 교무부고 그렇듯이 병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부인데 그러면 저 병자가 뭘까요? 병부면 그 병이라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남자애들 나중에 뭐 될 거예요? 병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사권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 이 병부는 정부 부처니까 누구의 명령을 들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부가 설치됐다는 건 군사권을 왕이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는데 율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법 그거예요. 법이 이때 반포가 된 거고요. 이 법을 근거로 관등제가 발표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관등제가 나오려면 당연히 율령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율령 없이 관등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율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율령이라는 법 내용 안에 관등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됐을 수는 있지. 나중에 언젠가 정비하겠죠. 근데 관등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율령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율령이 나와야만이 율령이라는 법 내용을 근거로 관료들의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건데 그 관료들의 등급이 관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책에 율령 반포라는 얘기가 없는데 관등제가 정비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생략된 거예요. 이미 율령은 반포돼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신라의 굉장히 고유한 신분제로서 되게 중요한 게 골품제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역사 배우실 때 골품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게 골품제거든요. 요게 골품제인데 요거 화면 잘 봐주세요. 요거 지금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거 좀 잘 헷갈릴 수 있어요. 보시면 요 세로축 있죠. 요 세로축이 등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급부터 17급까지 이벌참부터 조위까지 있는데 요 세로축 요 세로축이 Y축이죠. Y축. 요 Y축이 뭐냐면 관등입니다. 관등.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 X축 가로축 여기가 신분이에요. 신분.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신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각 신분별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관등은 내가 살면서 내 관등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승진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경력이 쌓이고 성과를 내고 하면. 그러면 저 가로축에 진골, 육두품, 오두품 하는 저 신분은 내가 살면서 내 저 가로축의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봅시다. 잘 봐봐요. 내가 있고요. 내 친구 A가 있어요. 근데 나는 육두품이고요. 내 친구는 진골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봐봐. 나랑 얘랑 동갑이야.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20대 초반이야. 그러면 A랑 나랑 관등이 뭘까? A는 진골이고 난 육두품이야. 그럼 둘 다 일단 지금 막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 20대 초반이야. 그럼 뭐예요? 둘 다 일단은 조위인 거야. 일단 조위에서 시작하는 거야. 막둥이 생활을 하는 거라고. 막 열심히 서로 돕고 막 일하고 막 뭐 하고 서류도 올리고 막 해요. 그래서 쭉쭉쭉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애가 크고 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서로 같이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40대 후반이 됐어. 40대 후반이 돼서 쭉 승진해서 대충 여기까지 왔어요. 야, 고생했다. 그러고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 그럼 이제 더 승진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A지. A는 진골이죠. A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을 먹든 경력이 얼마나 쌓이든 어떤 성과를 내든 뭐 성과를 내면 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상으로 뭐 쌀 몇 가마니 주고 어디 땅 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승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A는 진골이기 때문에 쭉쭉쭉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는 거야? 승진 한계선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승진 한계선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냐면 요 그래프가 진골에만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진골은 다 여긴 줄 알아. 아니에요. 아무리 신분이 진골이라도 막둥이 때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신분이 진골이면 나중에 나이 먹고 경력 쌓았을 때 다른 신분들보다 높이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봐봐. 이 골품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두품도 승진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관직 생활을 하기는 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골품제 적용을 받으면 일단은 다 귀족이에요. 다 귀족인데 귀족 안에서 클래스를 나누는 거예요. 졸라 귀족, 그냥 그런 귀족, 조금 낮은 귀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다 명품인데 명품이라고 다 같은 명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똑같이 불러도 에르메스랑 구찌를 같이 보진 않잖아. 그죠? 그런 식인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급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똑같이 명품, 명카라고 해도 슈퍼카라고 해도 똑같이 막 외제 비싼 차라고 해도 우리가 포르쉐랑 BMW를 같이 보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다 같은 귀족이지만 일단은 다 골품제의 적용을 받으면 귀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나뉘는 거다. 그리고 나뉘는 게 티가 나는 게 언제 티가 난다? 승진 한계선에서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골품제의 적용을 받으면 다 귀족이라는 거. 근데 그 귀족 안에서 높고 낮음이 나뉘는 거고 이 높고 낮음이 뭘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승진 한계선으로 티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높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진골이죠. 저 진골이 참진자의 뼈골자입니다. 네? 한번 써드려? 참 진짜의 뼈골자예요. 이렇게 쓰는 그죠? 그러니까 리얼 본, 리얼 본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진짜 내 뼛속, 내 몸 안에 뼛속, 그죠? 이게 진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쟤들 왕족이에요. 왕족. 진골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회인 거예요.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자들이 다 왕족이야. 그러면 왕이랑 가장 높은 관직자들이랑 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가족 회의 느낌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를 이해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골품제 적용을 받으면 일단은 다 귀족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귀족들 내에서 신분이 갈라지는 건데 진골, 육두품, 오두품 갈라지는 건데 이 신분의 차이가 뭘로 티가 난다? 승진 한계선으로 티가 난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신분이 높다는 진골은 다 왕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지금 옆에 복색이 있죠. 옷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진골이고 이제 막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색 옷을 입고 다닐까요? 그렇죠. 황색입니다. 황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골이 시작부터 대하찬, 파진찬 이렇게 5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시작은 막둥이에서 시작해요. 하는데 내가 진골인데 이제 막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면 나도 황색을 입는 거야. 근데 나는 언젠가 꿈꿀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나이 많이 먹고 경력 많이 쌓이면 나는 자색 옷까지도 입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색 있잖아요, 자색.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두품이야. 그러면 나도 일단은 황색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어떤 꿈은 꿀 수 없는 거야. 내가 비색이나 자색을 입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얘기인데요. 요 리을의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 이거 보시면 조금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차돈. 그죠? 마치 돼지고기집 이름 같은데. 어, 잠시만요. 목이 좀 타가지고. 이차돈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돈은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고자 했었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얽혀져 있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아는 얘기인지 한번 봐봐. 저분이 이제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이 내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좀 의미 있고 귀담아 들을 얘기인지 판단을 하고 싶으면 나를 죽여봐라 이거예요. 나를 죽였을 때 내가 하는 소리가 다 그냥 쓸데없는 개소리고 부처님이고 뭐고 없는 거고 이러면은 내가 그냥 피 흘리고 죽을 거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의미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얘기라면 나를 죽였을 때 내 목을 뱄을 때 내 목에서 하얀 피가 솟구칠 것이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잘 생각해봐. 고구려나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때는 수용이라 그랬어. 받아들인다. 왜 과학 시간에 수용치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죠? 받아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부터 좀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때는 불교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렇게 사람이 죽고 무슨 피를 쏟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죠?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런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했을 만큼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까다로웠다는 거야. 아무도 뭐 별로 누가 뭐라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 별 얘기도 없었겠죠.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굴까요? 안 배워도 추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효과는 뭐예요?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종교를 다 통합하고 하나의 종교로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만 종교적, 신앙적 특수성을 줄 수 있다. 뭐예요? 왕권 강화죠. 불교를 받아들이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뭐라고? 왕권 강화란 말이야. 왕권 강화. 왕권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왕권주의 사회는 권력 구도가 어떻다고? 왕과 귀족과의 경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이면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왕권이 강해지는 게 영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귀족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라는요, 귀족들의 반대에 되게 세게 부딪혀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귀족들을 누르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귀족들의 많은 반대를 거치면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나가는,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고 하는데, 건원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연호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연호의 연은 몇 년 몇 년 할 때 그 숫자 시간을 지칭하는 1년의 그 연자고요. 호는 부를 호자예요. 호칭. 그죠? 우리 호칭을 어떻게 정할까요? 뭐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도에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연호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 우리는 사실상 연호를 쓴다고 봐야 돼요. 연호라고 하는 건 시간의 이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선이 있어야겠죠.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로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세가는 게 연호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뭐 2000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생략하는 거지 연호가 숨겨져 있는 거야. AD라는 AD 2000 몇 년 이런 식의 연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AD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죠?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권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문화권이 물론 이제 서구 중심이라서 그런 거지만 예수 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예수 탄생으로부터 달력을 세워 나가는 거죠. 연도를 세워 나가는 거야.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연호를 아직도 쓰는 곳은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되게 막 일본의 좀 일상을 다루거나 뭐 학생들 일상 다루거나 이런 애니메이션들 보시면 가끔 가다가 그 뭐 TV 보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장면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자 두 글자 써 있고 뭐 뭐뭐 21년, 뭐 뭐뭐 25년 이런 거 쓴 적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은 뭐 2020 몇 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저게 연호예요. 저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천황이 있죠. 그 천황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호를 정해요. 그래서 뭐 명치 몇 년,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연호를 붙이는 게 어떤 의미냐? 봐봐요. 보통 연호를 붙일 때는요, 그 사회의 지배자의 탄생이나 지배자가 정하는 시점에서부터 연호를 붙여요. 마치 일본의 천황 탄생을 기준으로 연호를 붙이듯이 그 사회의 지배자가 탄생하셨거나 그 사회의 지배자가 뭔가 어느 기준을 정하셨거나 그때부터 연호를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지배자의 시간이라는 뜻이야. 연호라는 건 시간의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그 지배자의 시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네가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다면 너는 내가 지배하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연호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도 신라 백성들에게 신라의 왕이 너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너희는 신라 왕인 내가 지배하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금강가야를 이때 병합합니다. 금강가야는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낙랑 무너지면서 그죠? 고객 잃어버리는 거죠. 낙랑이랑 그동안 중개무역을 해왔었는데 낙랑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 해왔었는데 낙랑 무너지면서 이제 중개무역도 무너지고 중요한 고객이 없어지면서 그때 되게 좀 타격을 입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왜 신라 내무랑이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광개토대왕이 이제 군대 보내면서 그 광개토대왕 군대에 당해서 결정적으로 약해지죠. 그래서 그때 원래 그 전까지는 가야라는 이 연맹체를 주도하는 국가였다가 광개토대왕 공격을 받으면서 급격히 약해져서 이제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게 이때인 거예요. 금강가야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이게 이제 진흥왕의 신라 팽창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풍왕이 신라 진흥왕이라는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빈칸 채울 수 있겠죠. 버풍왕, 버풍왕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진흥왕인데 진흥왕은 이 사람이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요건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요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다 전성기가 있다 이거예요. 전성기가. 고구려는 전성기가 어느 왕 때였어요? 광개토대왕 만주벌판 달리고 그 다음에 아들 남으로 내려갈 때 광복장남 할 때. 요때가 전성기였죠. 백제는 고구려보다 전성기는 더 빠르죠. 백제 막 위로 올라가서 평양성에서 막 고구려왕 죽이고 막 그럴 때. 그 근초고왕이죠. 그때가 전성기였지. 그 다음에 신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진흥왕이죠. 근데 인생도 그렇듯이 국가도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준비가. 광개토대왕 장수왕식이라는 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누구의 준비가 필요했었어? 소수림왕의 준비가 필요했었죠. 근초고왕이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백제는 어떤 왕의 준비가 필요했다? 고위왕의 준비가 필요했었죠. 진흥왕이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라는 누구의 준비가 필요했다? 법흥왕의 준비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잡아두고 가시면 신라랜다 삼국시대 전체의 틀을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인데 황룡사를 지어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봐봐, 그냥 느낌을 보세요. 황룡사면 절이잖아요. 일단 이름부터가 황룡사야. 간지가 넘치죠. 낭만이 있잖아. 그럼 그냥 생각해 보세요. 황룡사라는 절이 클까 작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크겠죠. 그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사찰들 엄청 많잖아. 절들 막 뭐 산만 가면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절들을 뭐 아무리 막 천년고찰 뭐 이래도 다 배우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만 배운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절 이름이 나온다. 그럼 그 절 되게 중요한 절이면 아마도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 신라가 제일 잘 나간다는 전성기 때 세운 절인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선생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답할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어디겠어요? 경주예요, 경주. 황룡사는 경주에 있어요, 경주. 경주는 어떤 도시예요? 신라 수도인 경주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크죠? 물론 이 가운데 목탑은 요거는 나중에 지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선덕여왕 때 짓는 거긴 한데 요거 빼고 생각한다고 해도 되게 좀 엄청 규모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 황룡사가 다 이제 목조 건물, 나무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 때 몽골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 불타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터만 봐도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그다음에 이 하얀색 돌들 있죠. 요거 뭐라 그랬었어? 요거 뭐예요? 요거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그러니까 이 위로 기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봐봐. 건물의 기둥 어디에 있어요? 건물 테두리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테두리에도 주춧돌이 있지만 그 안쪽에도 지금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열로 있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위에 다 기둥을 세웠다는 거잖아. 기둥을 저렇게 2열, 3열로 막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건. 기둥 왜 세워요? 건물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둥을 많이 세운다는 건 그 건물이 아마도 버텨야 되는 무게가 크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저 건물이 최소한 1층짜리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하중이 많기 때문에 기둥을 많이 둔 거고 그렇다는 건 2층, 3층 이상 된다는 거야.
저 1500년 전이에요. 1400년 전. 1400, 1500년 전인데 그때 2, 3층 건물 만들기 쉽겠어요?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복원도가 이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2층, 3층 되잖아. 이게 이제 주춧돌이 2열, 3열 깔려 있는 걸 보고 아, 2, 3층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수도 한복판에 거대한 절을 이 시기에 두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진흥왕 앞에 어떤 왕이었어요? 버풍왕이었죠. 버풍왕 때 뭐 했어요? 불교를 그때 받아들인다고.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불교 버풍왕 때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였어? 2차돈의 순교라는 절차가 필요했죠. 2차돈의 순교라는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불교를 특히나 귀족들이 불교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전 왕 때, 앞전 버풍 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막 사람들의 막 갈등, 사람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억지로 누르고 그래도 할 거야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다음 왕 때 수도 한복판에 이따만한 막 2층, 3층짜리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절을 짓는단 말이에요. 당시 2층, 3층 저 높이면요. 지금으로 치면 롯데타워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어디서도 보이는. 저걸 왜 지었을까? 진흥왕이 황영사를 짓는 의도는 불교 공인 확정이에요. 확정. 불교를 공인한 뒤에도 꽤 적지 않은 귀족들이 아 불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것들을 막 티를 내고 막 꼽을 준단 말이야. 아예 뭐 그렇게 뭐 저희 하면은 어이 스님 좋아하시던데 절 가세요. 절 가서 기도드리세요. 참 좋아하시겠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틱틱거리고 막 귀족들이 아유 우리 폐하께서는 어디 계시나? 아이고 또 절 가셨나 보네. 아주 뭐 부처님이랑 얘기하면 답이 나오나 보네. 아이고 뭐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뽕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진흥왕이 저 사찰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불교 받아들이는데 불만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예요. 재론의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절 보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앞으로 없고 신라의 종교는 앞으로 불교 확정. 더 이상 의견 묻지 않음. 불만 있으면 이 건물 보고 참으삼. 이거예요. 앞으로는 돌이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룡사를 짓는 건 무슨 뭐 물론 왕실의 안녕 기원도 있지만 불교를 받아들일 걸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일 걸 확정하고 혹시라도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은 자기의 전성기를 착실하게 준비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화랑도예요. 화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화랑도 원래 있었던 조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비라는 표현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 단체예요. 청소년 단체. 기본적으로 청소년 단체고, 청소년 단체라는 건 뭘 위한 단체겠어요? 사회에서 청소년한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육이지 뭐 교육.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단 말이야. 왜냐면 개인의 능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근데 지등왕은 살짝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이 친구들이 서로가 조직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화랑도예요. 그래서 화랑도는 청소년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겠어요? 청소년들끼리 공부하는 거지 뭐. 근데 공부를 하는데 글 공부, 유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사냥도 하고 전략 전술 훈련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 공부도 하고 신체 활동, 뭐 전략 전술, 뭐 사냥, 활쏘기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잘생겼죠? 이거 나중에 또 이 사진 볼 거예요. 얘가 지금 요 조장처럼 있는 애가 화랑이고요. 따라온 애들이 낭도인데 어 저렇게 보면 화랑이 선생 같죠? 아니에요. 다 청소년이고 대신에 화랑이 귀족들의 자제예요. 낭도는 평민들의 자제고. 그래서 귀족들의 자제가 보통 조장을 하고 귀족의 자제 한 명, 화랑이 조장하고 낭도가 나머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도자가 무리 도자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랑자도 청년 랑자예요. 그래서 꽃 같은 청년 뭐 이런 의미입니다. 화랑이라는 말 자체가. 어, 그꽃 같은 청년과 그를 따르는 무리 뭐 이런 그렇게 들으니까 팬클럽 같은데 아무튼 이제 보통 귀족 자제가 조장 역할을 하고 이제 평균 자제들 이제 한 열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사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 저 시간을 막 십몇 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들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건 뭐도 노리는 거냐면 귀족과 평민들 간의 어떤 조화도 같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교육 모델을 통해서 평민과 귀족이 조화롭기를 바라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필요하고 의미 있는 학문이나 신체 활동을 배우고 이 기능을 늘려가면서 또 서로 간에 친해지고 조직화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도 그냥 글 공부만, 학문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 공부 이외에도 막 무슨 자율 동아리, 청체 동아리 아니면 뭐 무슨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화랑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는 건데 예전에 KBS에서 화랑이란 드라마를 했었어요. 화랑이란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그 제작 발표할 때 이 양반 저거예요. 김태형이에요. 김태형. 어, 김태형이고 그 이분이 저길걸? 그 BTS B일 거예요. B. B인데 그 저기 뭐야 저 드라마 제작 발표할 때 그 제작 총괄 PD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드라마의 남자 배우들은 일부러 좀 잘생긴 배우를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간 배우가 지금 BTS B도 들어가고 박서준 배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잘생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외모 얘기를 뭐 잘생긴 배우 예쁜 여배우를 뽑았어도 외모 얘기를 보통 잘 안 하는데 왜 외모 얘기를 했냐면 사료에 그렇게 나와요. 삼국사기 사료에 그 화랑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화랑도 전체 중에서 화랑들 귀족 자제들 걔들은 조금 외모가 준수한 애들을 뽑았다. 왜 그랬겠어? 리더십이 필요한 거야. 화랑 낭도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으려면 사람이 좀 그쵸. 그래서 이제 외모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는 내가 이거 PPT 내가 만들거든요. PPT 내가 만드는데 이게 잘생긴 남자들 보면서 작업하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넣어봤어요. 원래는 옛날에 아이유 한 명만 넣었었는데 이제 조금 업데이트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기억나시죠? 백제의 누구? 나중에 신라랑 같이 올라갔다가 배신당해가지고 질질 짜고 복수하려고 그랬다가 죽어버리는 성왕이죠, 성왕.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나누어 점령하죠. 그래서 백제가 차지했던 하류 지역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당연히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동맹은 신라가 배신을 때린 거니까 결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야. 지금 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배신자라고 욕 먹잖아요. 배신자 소리를 듣잖아. 그럼 본인이 그걸 모르겠냐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텐데.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왕인데 본인이 하는 결정들이 다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후손들도 나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그렇게 배울 텐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한강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한강이 뭐가 좋길래? 그렇죠. 막 강이 크니까 막 농사도 잘 되고 풍부한 생산물 또 이 풍부한 생산물과 식량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인구들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 말고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라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느리다. 왜 느려? 선진문물을 못 받으니까. 왜 못 받아? 구석에 짱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 몇백 년의 시간들 동안 가장 스트레스 받아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답답해하는 건 뭐예요? 중국과 직접 교류가 안 된다. 신라가 원하는 건 뭐야?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뭘로 기대하는 거예요? 한강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하류까지 다 먹자마자 한강을 독차지하자마자 한강 하류, 한강에서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지점에 설치하는 게 당항성입니다. 그럼 당항성 뭐겠어요? 무역항이지, 무역항. 그죠? 당항성이라는 무역항을 드디어 한강을 다 독차지하고 한강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의 무역항 당항성을 설치함으로써 드디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중국과의 직접 교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몇백 년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왔던 그 소원을 드디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연맹을 겨우겨우 이끌고 있던 대가야를 이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은 금관가야도 그렇고 대가야도 그렇고 이 시점에서 너무 약해져 있는 나라기 때문에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대가야를 진흥왕이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한 빅이슈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금관가야
법흥왕, 대가야, 진흥왕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문제에 많이 나와요. 주요 업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라 전성기에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강 다 먹었다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한강을 다 먹고 그 하류에 무역항 당항성을 설치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야. 이해되시겠죠? 왜? 당항성이라는 무역항을 설치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그 서러웠던 느림, 슬로우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가야, 대가야 정복하는 거.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절대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 비석들을 설치하는 진흥왕이 영토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새롭게 차지한 영토에서 비석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단양적성비는 이제 고구려군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성을 쌓으면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비고요. 그다음에 창녕척경비는 이제 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몰아내면서 이제 그 국경을 개척했다 이런 의미에서 세운 비석인데 뭐 그런 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순수비의 이름이 많이 보이죠. 저 북한산 순수비가 그 유명한 그거예요. 안악내들이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로 썼다는 아무튼 그런데 뭐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적성비는 쌓을 적자의 성자예요. 그래서 성을 쌓으면서 이제 만든 비다. 척경비는 국경을 개척한다 이런 의미인데 순수비라는 말에 순수가 조금 그죠 생소하죠. 그러니까 추측이 안 되죠. 저 순수의 순수는요. 순수비의 순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순자가 경찰관이 동네를 순찰하죠. 그 순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다닐 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순수비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 어느 지역을 직접 순시하시고 직접 그 지역을 직접 몸소 돌아다니시고 그걸 기념해서 세우는 비가 순수비예요. 왕이 직접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걸 순수한다고 해. 왕이 경상도를 순수하셨다. 왕이 전라도를 순수하셨다. 근데 이제 그걸 기념해서 비석을 세우면 순수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지. 그 왜 했냐 이거야. 왜 저 비석까지 세워가면서. 그래서 왜 진흥왕이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직접 가서 내가 왔다 이런 티를 내는 순수비까지 세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죠? 일단 뭘 보여주고 싶은 거겠어요? 여기까지가 신라 땅이다.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고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은 옛날에는 고구려였던 땅이잖아. 그죠? 근데 진흥왕의 정복에 의해서 신라 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이 빗근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제까지는 고구려 주민이었다가 뭐 이렇게 막 뭐 전투 막 몇 번 벌어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 같더니 오늘부터는 신라 땅이래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적한테 점령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점령당했다고 생각해봐. 거길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빗근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과거에 고구려 주민이었지만 신라의 정복으로 인해서 신라 주민이 된 사람들, 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비참하면서도 불안하죠. 그러면 저 사람들의 동네,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진흥왕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얘기는 뭘까요? 괜찮다죠, 괜찮다. You will be okay. 안심시켜야죠, 안심.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달까지는 고구려 주민이셨겠지만 저희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라 주민이 되셨습니다. 아마도 걱정이 많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실 일은 없습니다. 신라의 기존 주민들과 차별한다든지 이 지역을 새롭게 얻은 땅이라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뭐 노예화한다든지 무엇을 빼앗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올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힘들어 하시는지 불편해 하시는지 많이 듣고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우는 건 자, 제가 이렇게 비석에 새기는 거 보셨죠?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 약속의 징표로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뭘 싸워서 뺏었든 돈 주고 샀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옷이 있어.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해서 엄마 나 저거 좀 사주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줬어요. 이제 내 옷이 됐죠. 그럼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옷을 사줬으면 내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 입고 외출해가지고 친구랑 놀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예쁘게 놀았으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벗어가지고 잘 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두세 번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빨아야 될 거 아니야. 잘 널고 탈수 잘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 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싸워서 땅을 뺏었으면 야 승리했다 먹었다 끝. 이 아니에요. 땅을 먹었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달래주고 뭐 어려운 거 없나 살피기도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지역을 전쟁으로 빼앗았으면 그 지역이 그 국가가 그렇게 새롭게 얻은 지역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가야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금강가야가 언제 쇠퇴해요? 처음에 그 낙낙 무너지면서 주요 거래국이 없어지면서 약해지고 결정적으로 약해지는 게 광개토대왕 공격받으면서 그죠. 그때 이제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죠. 그 뒤로 이제 금강가야가 그 주도국의 자격을 잃어버리면서 그 주도국 리더 국가 자리를 이어받은 게 대가야죠. 대가야가 이거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금강가야는 김해에 있다 그랬죠.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별로 높은 지역이 그 주변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가야는 고령에 있어요. 고령. 산간 지역이 있어요. 산간 지역. 고계령자예요. 고계령자. 산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내려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해보다는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그나마 피해가 조금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가야 연맹을 이끌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 받은 피해가 산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금강가야가 가야연맹 주도 국가가 되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내용 보실 거 없고요. 그냥 하나의 국가로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막 사신도 여기저기 파견해보고 막 일본과도 교류해보고 중국 남조랑도 교류해보고 막 하는데 근본적인 피지컬의 한계가 있죠. 워낙 당시에 이제 백제 신라 전성이 뻗어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가야 역사는 끝입니다. 끝. 어, 엔딩. 이해되시겠죠? 디 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야의 역사도 끝이 났고 오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